문제는 이 땅을 땅 팠다가 다시 덮어 놓은 흔적이에요. 그거 너무 수상하죠. 그랬더니 거기서 시신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못됐다. 감정이입돼 어떻게? 아, 지금 상상만 해도 네. 말이 안 된다고.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사건 해결의 결정적 증거죠. 스모킹 건을 찾는 시간. 스모킹 건 시즌2.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맞이하신 손님은 허니제이 씨를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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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펴볼 사건을 이제 네. 진지하게 한번 다뤄볼 텐데요.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은 한 통의 신고 전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 씨가 한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없어졌어요. 아까 5시쯤에 피아노 학원 차 타고 분명히 집 앞에서 내렸다고 했는데 학교, 학원, 집 밖에 모르는 애예요. 혼자 어디 갈 애가 아닌데 그나마 집 옆에 강아지가 있어서요. 거기서 종종 놀곤 했었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애 집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바로 찾으러 나갔어요. 온 동네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형사님. 제발 저희 아이 좀 찾아주세요. 라고 신고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사라진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학원 차량을 타고 집 앞에 내렸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날 저녁에 부모님, 그다음에 주민들, 이웃들까지 전부 나와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를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경찰에 같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만드는 세트는 실종 장소 일대를 약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사건 현장에 투입이 됐던 사건입니다. 아, 실제로 네.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게 그림이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들여다 보니까 당시 제가 이제 서 있던 장소가 정말 영상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약도만 봐서는 뭐 현장을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사건 현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제 어디 빌라라고 적혀 있는 건물이 보이는. 이 빌라가 이 아이가 거주하는 집이에요. 아, 학원 차량을 타고 집 앞에 내렸어요. 그런데 사라진 거죠. 물론 이것도 사건 현장이기는 하지만 시신이 있지는 않아서 또 어떤 식으로 유출을 해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지 조금 감이 안 오긴 되게 하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주차돼 있는 차에 블랙박스가 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당시에 그 주차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CCTV도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어떡해. 굉장히 막연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종 아동의 마지막 행적부터 타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아이의 마지막 행적이 지금 어떻게 드러났죠? 남희 씨 아까. 피아노 학원을 갔다가 학원 차를 타고 저녁 오후 5시쯤 네. 이제 집 앞에서 내린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행방불명이 되었다라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3명의 다른 아동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모두 아이가 여기서 내렸다, 실종된 아이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행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종 아동이 내린 이후에 이제 차는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집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놀러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실종이 되진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수사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동생이 집에 있었대요. 네네네. 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들어왔다가 가는 걸 못 봤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차에서 내리고 그 이후에 실종됐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로 밝혀진 거죠. 아이를 목격한 사람은 혹시 없었어요? 네, 실종 신고 직후에 수사팀이 곧바로 투입이 됐어요. 근데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가 않고요. 심지어 낯선 사람을 봤다거나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이 된 2일차까지 실종과 관련된 어떤 연락도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실종은 아닐 거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씩 드는데요.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단순 실종이냐, 그다음에 이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이제 유괴, 납치 이런 사건인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 일단은 이제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의적 가출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죠. 네네네. 일단 진술로 본다면 아이가 평소에도 친구 집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 갈 때도 혼자 가는 일이 없었다. 가출할 이유도 없고 가족 내 갈등도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의 진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납치나 유괴를 생각해 의심할 봐야 수밖에 없겠죠.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실종 사건에도 골든타임이 혹시 있는지. 유괴 납치 사건의 경우 경찰 내부에 자체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통상 72시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80% 정도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틀 지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거의 많을 것 하루하루가 같아요. 네. 하루가 뭐예요? 1분 1초가 1초가 네. 미치죠, 진짜. 진짜 미치죠.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죠. 당시 수사 상황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무조건 지금 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수색에 이제 주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일차에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지역 주민들하고 119 구조대, 그다음에 공무원, 자율방범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겠어요. 거의 500명이 이상이 되는 인력이 전부 다 이 아이를 찾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현장 주변뿐만 아니고 아이가 이제 갈 수 없는 원거리까지 수색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 최초 장소부터 점점 넓혀 나가는 넓혀가는 방식이군요. 그래서 수색을 했는데 지금 일단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단서조차 없이 수색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사가 이제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진 채로 4주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4주요? 네, 한 달. 부모님 마음이 진짜 너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4주 그러면 상상할 동안, 일도 아니에요. 네, 상상도 네.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거는요. 이렇게 4주가 지난 시점에 경찰청에 있던 저는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직접 나가서 보시니까 이제 뭐 어떤 다른 단서가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제 이 도면을 잠깐 설명드리고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네. 마킹을 표시해 놓은 곳이 이제 빌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도로고요. 네. 여기 노란색 이게 내린 곳. 저기 내린 곳. 버스에서 내린 곳이고요. 이쪽 끝으로 나오면 여기가 이제 큰 차도예요. 4차선. 네. 4차선 도로에서 큰 차도고 들어오면 이게 끝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다른 길이군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제가 서서 지금 아이의 집과 동네 정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었더니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경찰관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지금 이 애는 외계인이 데리고 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심으로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요. 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오죽하셨으면은 외계인이 본인이 들어갔다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찾아도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수사관들하고 동선을 맞추지 않고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같이 다녀야 이게 뭔가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주 동안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수사관들은 끝없이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관들은 자기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가지고 뭔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선입관에 제가 빠져버리고 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중심을 일단 가지지 않는다면 그 수사팀을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답보에 빠진 이유가 있었잖아요. 목격담 하나 나오지 않고 목격자 한 명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예 흔적도 없다고 하고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스모킹 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쨌든요. 어디서 어떻게 스모킹 건을 찾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자, 범인이 최초 범행 당시에 아이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현장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면 범인을 심리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흔적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가 않고요. 실종과 관련된 어떤 연락도 오지가 않았습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서 흔적을 만들어야 돼요. 범인이 새롭게 움직인다면 반드시 새로운 흔적을 남길 거고요. 그게 바로 스모킹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안 나는. 자, 일단 범인의 유형 그리고 특성을 알아야 그 범인에게 맞는 검거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자, 그림 바꿔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인데요. 네. 약도를 보면서 먼저 실종 장소가 어떤 곳인지 현장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허니제이 씨가 있는 쪽에 그쪽이 이제 T자가 이제 거기가 제가 서 있던 네. 장소고요. 네. 여기 네 군데의 동일한 아이의 집. 아기. 예,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예, 집. 주택엔 전부 논밭으로 다 여기 되게 다 감귤밭이에요. 이 동네는 제가 1시간 반 정도 이제 동일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5시 아이가 내렸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서 있어야 되죠. 사건 발생 시간대인 평일 오후 5시 때는 주민의 통행도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조용한 지역이고. 만약 학원 차량에서 내린 아이를 강제로 납치를 했다면 아이는 어떤 반응 보이실까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겠죠. 네, 발버둥 치거나 그렇게. 그렇죠. 구함을 치거나 네. 도움 요청하면서 소리를 네. 질렀을 텐데 이 조용한 동네는 말소리만 크게 해도 다 들립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강제적인 있어요. 거는 없었겠네요. 그렇다면 아이는 강제로 끌려갔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지금 바꿔야 된다. 아까 남희 씨가 신고 내용을 읽었을 때 기억이 나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집 앞에서 강아지? 강아지가 네. 있었다고. 혼자 어디 갈 애가 아닌데 그나마 집 옆에 강아지가 있어서요. 거기서 종종 놀곤 했었는데 강아지가 있었던 곳이 옆 거기에서 강아지. 종종 놀곤 했습니다. 여기쯤입니다. 집 옆에 강아지. 여기가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죠. 만약 아이가 그날도 학원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강아지하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될까요? 그때쯤에 뭔가 유인을 당하거나 뭔가 우연히 뭐 누군가를 뭐 만났거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가 당일 이제 이 강아지하고 놀고 있을 때 우연히 누군가와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제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현장은 굉장히 조용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원 차량이 떠난 이후에 차량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가 범인과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걸어서. 걸어갔다는 뜻이죠. 걸어서 갔을 가능성이 지금 우선순위로 올라오죠. 네네네. 범인은 절대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실종 장소 인근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어느 정도 이제 가설이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결국 뭐냐면 동기를 찾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진짜. 왜 어디로 사라졌고 누가 데려가서 왜 그래야만 했는지. 금품 광치 목적을 가진 유괴,
성목적 범죄, 유괴, 납치.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대인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생기면 아이를 납치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면밀히 파악을 하죠. 또 차량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에 싣고 그냥 유기하는 사건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 돈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연락이 오지 당연히 않을까요? 그렇죠. 아, 그러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동기를 찾기 위해서 하나씩 소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금품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었으면 뭐 전화가 있었을 텐데 없다. 전화든 뭐든 뭐든 그럼 일단 와야죠. 하나씩 소고를 하는 거죠. 네. 네. 차량 사고에 대해서 유기됐을 가능성. 소리가 아예 안 났다고. 그렇죠. 면식범에 의한 불상의 목적을 가진 납치. 주변인들 수사를 했는데 원한을 가질 만한 분들도 아니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성범죄 관련. 성범죄 관련된 네. 일단 추론이 하나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애기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애기한테 왜. 그 순간적으로 좀 화가 나는데요. 왜 아이를 상대로 그런 네. 심리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 범죄자가 대체 어떤 놈인지 그리고 이 범죄자의 특성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 성범죄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보통의 뭔가 눈빛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음흉하고 막 좀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음흉하다는 좀 기본적인 있어요. 이미지는 당연히 이미지가 생기고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대단히 착해 보이거나 오히려 반대로 온순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인자하거나 사람의-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이런 표현들로 나중에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자해 보이는. 소름 돋았어. 오. 자, 이렇게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들의 심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만성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실패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성적 환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유인을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땐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잔혹한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특징을 좀 정리해보자면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들여다보면 뭐 이런 사회성이 결여돼 있고 또 대인관계도 거의 없이 심리적으로 폐쇄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생사 여부를 먼저 맞아요.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상 말씀하신 골든타임도 좀 지났고요. 그런데 보통 범죄자들이 아이를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한 2-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저는 사실상 보면 실종된 당일날 네. 아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높죠. 거죠. 네. 아휴.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살해까지 했다면은 네. 분명히 이 아이를 시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 흔적들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딘가에 유기를 하거나 걸리지 않도록 숨겨놨을 텐데. 네. 자, 아이가 이제 실종된 당일을 본다면 실종 시간이 이제 오후 5시쯤이잖아요. 온 동네가 지금 아이를 찾고 있던 와중에 범인이 만약에 지역 안에서 시신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못 움직였을 못 것 움직이죠. 같아요. 절대 못 나오죠. 네. 네. 자, 아이를 살해했다면 시신도 반드시 이 근처에 있을 거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분석을 하는데 현장에 투입되어가지고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팀원들하고 3일을 거의 1시간도 안 잔 것 같아요. 절박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4일째 되는 날 아침 9시에 전 형사를 소집해달라. 이 지역에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투입된 모든 형사를 소집해달라. 브리핑을 하겠다. 만든 PT 자료를 가져가서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수사팀을 처음 만났어요. 아, 그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브리핑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범인이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면 수사팀이 한 번은 만났을 거다. 아. 지금 이제 수색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수사팀을 다시 이 동네로 모아라. 그리고 무전기를 크게 틀고 다니면서 범인이 지금 이 지역 안에 있다. 라고 소문을 내라. 그걸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재탐문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 찾아가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범인이 반드시 뭔가 불안을 느끼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어떤 행동? 어떤 행동이 예상이 될까요? 옮기나요? 솔직히 저는 브리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평상시와 다른 어떤 일들이 무엇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을 범인의 행동으로 보자. 성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아요. 아, 가장 많아요?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유인을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땐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통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낯선 사람을 봤다거나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절대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실종 장소 인근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럼 재탐문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로 다시 탐문을 갑니다. 인근에 혼자 거주하고 있던 40대군의 남성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지금 저기 제가 서 있었던 장소가 있죠. 네. 그 위쪽에 있는 감귤밭에 이제 한 동짜리. 여기. 아, 그 집이요? 예. 다음 그림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놓고 아,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이제 네. 같이 이제 가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폐 타이어하고 이제 생활 쓰레기나 이런 이 폐 가전 제품들이 버리는 것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모니터나 TV나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있거든요. 폐 타이어, 네, 뭐. 타이어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곳은 뭐냐면 저게 이제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여기 살던 남자는 약 지금 이 시점에서 3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3개월. 근데 이 집이 이제 자신의 동생이 사는 집입니다. 동생 부부가. 그래서 동생 부부가 살던 집이다 보니 혼자 이제 컨테이너 박스처럼 가공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첫 조사 당시에는 이제 당일날 뭐 내가 그냥 집에 있었다. 특별히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에서는 수사 협조도 하고 나름대로 아이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추궁할 방법은 없었어요. 요만큼의 단서나 의혹도 없는 상태였죠. 네. 근데 이제 수사팀이 다시 가서 확실하게 의심을 털기 위해서는 아,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동의하느냐? 네. 좋다. 라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거짓말 탐지기를 몇 시에 할 거냐고 연락을 해봤더니 일터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을 하러.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팀이 다시 이 남자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데요. 움직이게 만들어서 흔적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뭔가 불안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여기서 뭔가 달라져 있다면 뭐가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쌓아올린 이 쓰레기 없어졌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모양이 쌓아올린 게 변형이 되어 있거나 자, 뭐가 달라졌는지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 문이 아까 열려 있었는데 닫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땅도 흙이 저기, 올라와 저기. 있거든요. 맞아요. 문제는 이 땅을 땅 팠다가 다시 덮어놓은 흔적이에요. 이거 너무 수상하죠, 그거는요. 완벽하게 네. 수상한데요,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네. 네.
이 땅을 파는 흔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느낌들이 있을까요? 여기 뭐 시신을 묻어놨던 그렇죠, 그렇죠. 거를 뭐 네.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이미 매장돼 있던 시신을. 네. 근데 너무 허술하게 저렇게 남겨놨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다른 곳에 있던 거를 뭐 이 땅 그렇죠. 아래에 뭐 네. 묻었거나. 아, 그랬을 수도 있죠. 아, 반대로. 네.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발견한 수사관은 즉시 보고를 해서요. 형사들이 와서 여기를 팝니다. 네. 네. 그랬더니 어, 시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2, 3일 전에 차량을 렌트해 놓은 게 한 대가 있었어요. 너무 수상하다. 그 렌트한 차로 여기 있던 시신을 뭐 다른 곳에 멀리 유기를 했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난 하룻밤 사이에 이 차는 이동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지? 차에 숨겨놨나? 아니 땅을 켰으면 분명히 찾았을 텐데. 그러면 땅을 왜 팠을까요? 그래서 이 탐지견을 동원을 해서 일대를 집중 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탐지견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폐가구 더미에서. 아 여기? 그래서 수사원들이 급히 물건을 다 덜어냈더니 맨 마지막 바닥에 겹겹이 비닐에 쌓여진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 얼굴이 심하게 부패가 돼 있었고요. 얼굴이요? 네, 신발과 옷이 아동이 것으로 이제 부모들이 확인이 돼서 일치하니까 우리 아이의 옷이었다. 피해 아동의 시신이 일단 육안으로 확인이 됐고요. 추가로 이제 이 방 안에서의 아이의 모발, 머리핀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체포를 하게 되죠.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진짜 부모님이 감정이 이입돼 어떻게? 아, 지금 상상만 해도 네. 말이 안 된다고.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땅을 판 그런 흔적은 뭘까? 어쨌든 시신은 저 폐 가구들 안에서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하니까 다시 이제 불안을 느낀 범인이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그 시신을 꺼내서 이제 완벽하게 묻어버려야 되겠다. 매장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려고요. 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에 나와서 땅을 팠는데 사실 그게 범인의 입장에서 이게 땅이라는 게 이게 사실 쉽게 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누가 땅을 왜 파고 있어라고 물어볼 것 같고 목격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엎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렌트를 한 이유가 이제 한 달이나 지나면서 수사팀들이 이제 이 외부로 다 나가고 이 안에 관심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사를 나 가겠다. 동생한테 일하는 곳 근처에 내가 집을 얻어서 나가겠다. 그때 자기는 자연스럽게 차에다가 다른 가구들하고 싫었겠죠. 싫어서. 나가겠죠. 그렇게 됐다면 아이 시신 찾는 거는 결코 쉽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이틀만 늦었어도 진짜 미제가 될 뻔했네요,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더 안타깝고 화가 많이 나는데요. 범인은 도대체 어떤 놈이었습니까? 범인과 이제 마주 앉았어요. 사회성이 거의 없고요. 무엇보다도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력, 그다음에 자기 경제력, 자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고 성적인 컴플렉스도 상당히 심했어요. 본인은 평소 당일 혼자 가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귀가 중 술김에 아이를 보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이를 유기한 것도 그렇다면은 그 낮은 자존감에서 쌓여있던 화가 우발적으로 터졌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 아이를 유인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목격하는지 아닌지 자기가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겠죠.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유인할 건지를 또 계획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가가서 아이한테 내가 글을 모르는데 편지를 좀 써야 된다. 좀 글을 좀 가르쳐 달라. 라고 아이를 유인해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추행을 하고 있던 중에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가까운 데니까. 안다. 라고 했더니 아이를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어머. 그리고 다시 옷을 입히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동네 사람들이 수색을 시작.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일단 침대 밑에 숨겨놨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여기다 놓아주면 집집마다 수색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범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비닐봉지에 싸서 어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폐해 가전 제품을 일부를 저 안쪽으로 드러내고 몇 시간 동안 다시 아이를 집어넣고 다시 그대로 쌓아놓습니다. 이 시신이 한 달 동안 발견이 안 돼서 철저하게 숨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도 눈에 크게 이렇게 보이는 폐가 제품 더미 안에 숨겨놨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허술해서 더 화가 나고 이제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결국에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아이가 근데 별다른 저항 없이 범인을 따라갔잖아요. 평소에도 이제 아이도 이 범인을 알고 있던 사이였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인은 어쨌든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왕래가 전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약도 사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피해 아동의 거주지랑 범인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직선거리 약 170여 미터 거리예요. 200m도 안 되는 거예요. 친숙한 거리는 아이들이 내가 큰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있어요. 가까워서. 심리적으로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네요. 두려움을 덜 느끼는 거죠. 네. 낯선 곳에 있으면 아이들은요 오히려 아이들이 안 따라가요. 절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친숙한 곳에서 아이들이 유인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이를 유기한 수법이잖아요. 네. 그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도움 요청을 했어요. 이 정도 연령에서 아이들이 유인되는 가장 첫 번째 수법이 도움 요청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가 성장을 해오면서 끝없이 어른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나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라. 라는 도덕적 교육을 받게 돼요. 아,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군가 도움 요청을 하면요. 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성인이 기회가 되는 왔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게 정말 너무 순수한 못됐다. 마음들을 진짜.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무작정 도와주지 말라고 할 수도 맞아요. 없고 네. 그냥 저 같으면 도와주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자, 그런 그럼요. 거 다 무시해.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을 느껴요.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요. 지금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단다. 그러니 가다가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다른 어른한테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라고 표현을 하게 만들고 휴대폰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이가 죄책감을 가지진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네. 저도 좀 기억을 해놨다가 교육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정말 막연하고 힘들었는데요. 현장의 특성 그리고 범죄자의 특성을 통해서 그렇게 세운 새로운 전략으로 범인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범인이 반응을 했고 검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허니제이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너무 안타깝고 제발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들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수님. 네.
오늘 스모킹 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